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2015년 몽유병 환자에게 맞아 한쪽 눈이 실명된 병사 이야기 어렴풋하게 기억하시나요? 당시 이 사건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아직까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이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상병, 이제는 만기 전역한 박준영 씨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겠다면서 아직까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들 보상 받은 줄 알았을 거예요. 이 사건이 벌써 2015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했을 거란 생각 많이들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일어난 사건인 만큼 오래돼서 잊은 분들을 위해 일단 간략하게 사건 개요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그때 상병 마로봉이었던 박준영 씨는 인천 한 육군부대에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는 분대장 교육을 받기 위해서 분대장 교육대로 파견을 나갔죠. 편의상 박준영 씨를 당시 호칭인 박상병이라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분대장 교육대는 한 분대의 분대장이 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박상병은 분대장 훈련 이후에 부대 복귀할 때는 병장 진급도 예정돼 있었는데요. 진짜 군대 끝이 보이시죠? 저도 한 이때쯤에 군대 끝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분대장 교육대에 가면 분대장이 될 사람만 각 부대에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분대장 교육대는 대부분 서로 처음 본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요. 타 부대원들끼리 모인 내무반에서 박준영 씨는 옆자리에 앉은 윤상병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 윤상병이 몽유병이 있었고 박상병을 구타했던 그 병사입니다. 악연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죠. 타 부대원들끼리만 모였기 때문에 딱히 대화를 나눌 일도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첫째 주 일정이 강도 높은 체력을 필요로 하는 훈련이 많아서 친해질 시간도 부족했다고 하는데요. 분대장 교육대 첫째 날에 작은 사고 조짐이 있긴 했다고 합니다. 같은 분대장 훈련대에 왔던 한 병사의 이 사건 진술서 내용을 참고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진술서를 쓴 사람은 윤상병의 옆자리에 누운 사람입니다. 이 반대쪽에는 박상병이 누워있었고요. 진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분대장 파견 온 날 잠을 잘 때 뒤척이면서 소리를 크게 잠이 깰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이 윤상병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처음에는 잠꼬대가 심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그러려니 했는데 다음날 밤에도 비슷하게 욕설을 하면서 잠꼬대를 해서 다음날 자기 전에 아저씨 잠꼬대가 심한 것 같아요. 무슨 병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수면장애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역시 하루 종일 산에서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훈련이 한창이던 그때 박상병 옆자리에 있던 윤상병이 약을 깜빡했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약을 깜빡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박상병은 감기약을 깜빡했나? 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훈련이 고됐던 박준영씨 취침 시간이 되자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건은 그날 새벽 시작됐죠. 새벽 1시쯤 옆에서 자던 윤상병이 박상병 상체에 마운트 자세로 올라타서 안면에 무자비하게 주먹을 꽂아넣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영씨는 완전히 골아떨어졌기 때문에 올라탔을 때 반응이 너무 늦었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너무 맞아서 어지러워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박준영씨는 안면 타격이 이어지는 와중에 억지로 윤상병을 밀쳐서 넘어뜨렸고 윤상병은 그대로 코를 골며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앞서 진술서를 쓴 병사도 이같이 말을 합니다. 3일째에는 자다가 옆구리를 한 대 맞아서 잠이 깨서 일어났는데 다 자고 있어서 다시 잤다. 그렇게 잠들었다가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보았더니 눈을 맞았다고 했다. 그러니까 박상병이 눈을 맞았다고 한 거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윤상병이 렘수면장애, 흔히 말하는 몽유병을 앓고 있어 소속 부대에서도 자다가 욕을 하거나 부대원을 때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윤상병은 마약성 약을 꼭 복용해야 하고 이 약은 지휘관이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 전 한 개씩 지급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윤상병이 파견으로 오면서 이 약을 빠뜨린 것입니다. 박상병 어머니는 가해자가 약을 직접 보관한 것이 아니고 상황실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매일 점호 시간이 끝날 때 윤상병이 상황실에 가서 받아가는 그런 약이었다. 즉 전적으로 부대에서 관리하는 약이다. 당사자가 교육훈련 대상이면 당연히 이 약을 가지고 가도록 챙겨줬어야 하는데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해당 중대장이 진술서에 자필로 자기 과실을 인정한 기록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상병 어머니의 말처럼 이렇게 지휘관인 중대장, 소대장, 그리고 행정보호관까지 자신의 실책을 인정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진술서에 남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눈을 맞아 앞이 보이지 않던 박상병, 더군다나 내무반은 컨테이너 구막사였기 때문에 어두컴컴했고 눈가에 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상병은 관물대를 치면서 불침번을 불러 겨우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골든아워, 흔히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시간이 생명의 응급상황에서 아무렇게나 시간이 낭비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당직사관은 중위였고 박상병 눈을 보고 그도 당황했는지 타중대 고참 당직사관을 데려왔습니다. 박준영 씨는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며 치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박상병을 일단 사단본부
군본부 의무대로 보내기로 하고 박상병에게 의무대로 이동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주장이 엇갈리긴 하는데 박상병은 너무나 아프고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어두컴컴한 상황에서 혼자 의무대를 찾기 위해 의무대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병이 이렇게 겨우 찾은 의무대는 의무대 당직사원은 정신의학과 군의관이었다고 합니다. 당직 군의관은 안화 골절이 의심되니 아침에 성남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하자고 했고 내일 아침 외래 시간에 맞춰가면 될 것 같다고 일단 사단 의무대에서 잠들게 합니다. 박주영 씨는 의무대에서 아침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눈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렇게 약 9시간 정도가 허비됐습니다. 역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병원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를 다 같이 기다렸다가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박상병은 응급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응급실로 보낸 게 아니라 내일 기다렸다가 다들 같이 가는 그 버스 기다려서 그거 타고 가라, 이렇게 된 거죠. 박상병 부모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신속하게 병원에 후송해야 하는데 장시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 상태로 있었다. 안구 출혈이 심해 동공에 피가 가득 고여 상태를 악화시켰다. 바로 구급차로 후송했어야 하는데 사고 당시 군의관이 경미한 사고로 생각하여 다음날 전 부대원들을 함께 모아 수도병원으로 향하는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응급처치가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주영 씨는 국군 수도병원에 갔지만 다른 병사의 진료를 대기하거나 검사가 엄청 길었다고 해요. 이 검사가 반복됐고 의사를 만난 건 오후가 돼서였습니다. 이때는 이미 사고가 난 지 약 15시간 이상 흐른 뒤였죠. 박주영 씨는 그때까지 상처가 심하겠거니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군의관은 갑작스럽게 실명 가능성이 있다,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박주영 씨는 그때서야 전화로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때 박상병 부모는 박상병이 이런 사건을 당했음을 처음 알게 되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에 따르면 사건 발생 뒤 가해자 부모에게는 바로 연락했으나 피해자 부모에게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의관은 박상병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여기서도 치료가 가능은 한데 원한다면 민간병원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군병원 이미지도 안 좋고 하니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당장 부대 밖으로 나가 민간병원에서 교수급을 만나 치료를 받아라, 출타할 수 있는 진료 결과를 내가 바로 써주겠다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법적 다툼에서 정부,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에 대해 입장이 엇갈립니다.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박주영 씨 주장이고 군은 박주영 씨가 원해서 민간병원을 찾아갔다는 이런 얘기죠. 하여간 박상병은 그럼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박상병은 이렇게 진료 결과를 들고 부대로 복귀합니다. 박상병은 다시 부대로 복귀해 진료 결과를 보여줬지만 당시 행정보호관과 소대장이 지금은 밤이 늦었으니 휴가증을 내줄 수 없다, 내일 아침에 나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거의 24시간이 돼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이 항의차 부대에 방문하고 나서야 본부대장이 곧바로 긴급 출타증을 써줘서 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상병 부모는 수도병원에서 실명될 수 있으니 교수급이 있는 대형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응급차로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부대로 다시 복귀시키고 사건 사고가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워서 이 부대에 방치한 뒤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었고 부모가 부대에 찾아가 항의를 하자 마지못해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민간병원으로 가게 된 박주영 씨는 삼성병원의 교수급 안과 의사인 김상진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김상진 안과 교수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데요. 박주영 씨는 하루 종일 검사를 해야 했던 국군 수도병원과 달리 30분 안에 모든 검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기존 검사 자료는 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박상병이 김 교수에게 국군병원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하니까 김 교수가 눈은 함부로 수술하는 게 아니다고 딱 잘라 말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김 교수는 대처가 잘못됐다, 즉시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상처가 난 지 이틀 이상 지나 눈 속 피가 굳기 시작해 방법이 많이 없다, 눈 안에 가스를 주입해 굳어가는 피를 밀어내서 잠시나마 눈을 살려두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영 씨는 그나마 가스 주입술을 하지 않았다면 이 맞은 눈동자 색깔이 하얗게 됐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치료 방법에 따라 박주영 씨는 눈에 가스를 주입했고 눈 안에 가스가 흔들려 충돌이 발생할까봐 한 달 동안 그는 엎드려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았지만 수술받은 눈으로는 낮과 밤을 구별하는 수준에 그쳤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대에서는 곧바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대략 치료된 것 같으니까 부대로 복귀하라는 거죠. 의사의 소견도 아니고 이제 군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그때 마침 언론사에서 이 사건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몽유병 환자에게 구타당해 실명한 병사로 거의 모든 언론에 박주영 씨 사건이 보도가 된 거죠. 부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더 이상 복귀를 종용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박주영 씨는 1개월간 이렇게 치료를 받고 부대에 복귀했을 때는 군 생활이 4개월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박상병의 눈은 아주 일부분밖에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측정 기록에 따르면 약 3%의 기능만이 남은 상황이었고 이마저도 영구적 시력 저하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끔찍한 상황이었고 사실상 한쪽 눈이 안 보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핸드폰이나 책이나 게임이나 이런 건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쉬는 동안에도 어지러워서 가만히 누워있는 것도 고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쪽 눈이 없는 상황에 적응하는데 꼬박 1년이 걸립니다. 특히 박상병은 아직까지도
과거 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불을 끄고 잘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는 군대로 돌아가 의병 제대를 하려고 했지만 부대장은 장애는 사고 후 6개월 이후 상태를 봐야 하고 전역은 4개월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 이후를 보려면 만기 제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의병 제대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마지막 진급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간곡한 만류도 받게 됩니다. 자기 지휘체계 안에 있는 병사가 의병 제대를 하면 진급 심사에 불리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특히 부대장은 집까지 찾아와서 끝까지 국가유공자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진급한 뒤에 다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주영 씨 부모가 변호사에게 자문해본 바에 따르면 부대장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즉 6개월이 남든 4개월이 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곧바로 의병제대도 가능했던 거죠. 어쨌건 당시 박주영 씨는 4개월을 참고 견디기로 하는데 이 선택이 마지막에 그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됩니다. 꼬박 4개월을 채우고 전역한 박주영 씨는 국가유공자를 신청하는데요. 특히 몽유병 환자인 윤상병 소속부대 지휘관들이 윤상병의 질병 여부를 분대장 교육대에 전달하지를 않았고 약도 깜빡하는 등 지휘체계가 실수투성이었고 사고 대처도 안일했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취지로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고 이에 행정소송을 시작합니다. 특히 그가 받은 분대장 훈련 파견은 부대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타 부대에 위탁되어 훈련받는 것으로 분대장 파견 교육 훈련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훈련 상황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군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주영 씨는 보상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진행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군의 생각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군은 황당하게도 법정에서 만기 전역을 한 만큼 군대 내 부상이 심각한 게 아니었다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박주영 씨는 법정에서 정말 심각했다면 만기 전역이 가능했겠냐며 군이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고 떠올렸습니다. 군과 박상병, 아니 전역한 박주영 씨와의 법정 싸움은 또 이게 한뭉텅이인 만큼 다음 편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